건축에는 없는 개념이 공격과 수비의 개념이 있어요, 저희는. 예, 그렇죠. 뭐 예. 공매도, 뭐 선물,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공격할 때는 재작년처럼 이렇게 빚내서라도 해야 될 때고요. 작년에는 수비해야 될 때. 그리고 올해는 다시 보너스 찬스가 왔네. 아, 그래요? 다시 또 공격해야 될 때. 주식 시장이 참 재밌는 게 우리 일상생활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뭐 그런 기업들인 거잖아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 등등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보면 정말 성장을 확 해나가는 기업으로 들어가서 공격해야 될 때가 있고요. 시장이 그런 거에 너무 또 열광을 해서 과열되면 또 수비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재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주식은 불과 같은 성질이라서 땅에 묻어야 지켜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꾸만 부동산 무슨 포럼 할 때 저를 불러요. 근데 저는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냥 부동산도 수요 공급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 어떤 동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무형의 가치. 근데 그 무형의 가치를 아빠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아빠들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가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은 집사람이 사는데 사면 된다. 네, 맞아요. 뭐 전문가 얘기 들을 필요 없이 집사람이 우리 저기 가서 살자 하는데 그냥 사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또 했었는데요. 하여튼 그 얘기를 하면서 주식은 이제 이렇게 불과 같은 성질에서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되게 크고 변동성이 너무 커서 자기의 내재 가치를 너무 벗어나면 지켜야 되거든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다시 도루묵 돼요. 그런 경험 좀 있으시죠, 주식은? 네, 있죠. 올라갔다 이제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 네. 그런 거를 이제 지켜야 되는 개념으로는 이제 약간 부동산, 탄탄한 건축물 같은 기업이 있어요. 그런 건축물 같은 기업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근에 이제 막 성장주가 흔들리면서 미국에서 필수 소비재 주가들이 되게 좋아요. 코카콜라 주가도 전고점을 막 돌파하고 신고가 내고 있고요. 그런 필수 소비재가 이제 워런 버핏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애플, 아이폰도 워런 버핏은 필수 소비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3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미국 사람들은 애플, 아이폰을 쓸 거야. 그런 기업들이 보면 그 탄탄한 어떤 요새와 같은 기업이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나 벤자민 그레이엄이 함부로 공격을 못하게끔 그 앞에 해자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걸 이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을 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식하고 건축 뭐 이런 쪽하고 또 정말 비슷한 점이 너무 많네요. 네, 많아요. 어차피 인간이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겉모습은 좀 다를 뿐이지만은 그 핵심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명을 하실 때 보면은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사람들이 사물을 파악하거나 세상을 파악할 때 시간적으로 파악하는 사람이 있고 공간적으로 파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저보고 약간 통섭적으로 사고하는 게 가능한 거는 모든 걸 공간적으로 생각해서인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공간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묶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어령 씨 그 책을 쓰신 김지수 작가가 그렇게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고의 패턴이 이어령 씨 사고하는 방식과 제가 하는 방식이 좀 비슷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박 대표님이 하는 사고 방식도 약간 공간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기에는 좋은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면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분 말씀으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쪽은 건축계가 요즘에 좀 호황이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상치 못했어요. 사실은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설계사무소나 건설업 쪽은 지난 2년이 제가 2005년도 한국에 온 이후로 제일 호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코로나 이후 2년 동안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집값이 거의 한 2배, 3배 이렇게 오르니까 과거에는 아무리
이거를 계산기를 두드려도 사업성이 안 나오던 땅이 다 사업성이 생긴 거예요. 땅값은 그대로인데 이 땅 사가지고 건물만 지으면은 그러면은 다 비싸게 팔 수 있게 되니까 사업성이 나오니까 너도나도 들어가고. 근데 보통 그렇게 들어갈 때 건물을 부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명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아지니까 식당들이 1층에 보통 다 있잖아요. 근데 그 1층에 장사가 되는 식당이 있으면은 그 건물을 새로 짓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들 다 한번 쫙 문을 닫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땅 주인 입장에서는 명도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위에 뭐 월세 살던 분들이야 뭐 딴 데 방 얻어서 나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는 바람에 너도나도 신축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지난 2년간은 뭐 설계사무소도 그렇고 건설사도 그렇고 엄청 일이 많았는데 너무 갑자기 이제 올해부터 일이 많아지니까 물량이 딸리는 거예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뭐 자재값도 올라가고 거기다 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나고 이러니까 다 올라가고 코로나 때문에 중국은 다 물동량이 다 스탑된 상태잖아요. 물류가. 그러면서 가격이 공사비가 한 30% 정도는 올라간 거예요. 40%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갑자기 또 사업성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아마 올해는 조금 가다가 멈추는 데들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그동안 제가 전혀 몰랐던 부분을 오늘 하나 배웠네요. 제가 그냥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제가 뭐 내년에 삼천 갈 거니까 뭐 그런 얘기도 사실 좀 센세이셔널 했었거든요. 아니 뭐 코로나 위기에 지난 고점 2,600도 아니고 뭐 3천 간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제가 그 논리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실제로 저희 회사 바로 앞에 건물에 지하 식당에 식당이 5개가 있었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애매한 식당이 바로 망했더라고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은 당장 올해의 이익에 곱하기 몇 배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보통주 주가에 할인 모형 해가지고 주가의 적정 가치는 얼마인가라고 했을 때 한 앞으로 10년치 그죠? 10년치 이익을 현재 가격으로 할인해서 주가를 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억씩 이렇게 벌면 1억에 뭐 10% 성장해가지고 올해는 1억, 내년에 1억 천 했을 때 그걸 이자율 할인해서 딱 현가를 짚어보면 한 10억. 그러니까 이익 대비 곱하기 10배 정도 주가가 시가총액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캐시플로우인데 하나가 망했어요. 그럼 지금은 당장은 손님이 확 줄었지만 어차피 코로나가 1, 2년 안에 끝나면 앞으로 나머지 8년 동안에는 이 망한 회사, 망한 가게 때문에 1억씩 매출이 2,000씩 나눠 먹다가 이제는 2,500 나눠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충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두 개가 망해요. 그럼 얘는 3,300이잖아요. 그러면 2,000이 3,300이 되니까 그래서 이 기업, 살아남은 기업들의 주가가 아니 이런 경제 위기에 주가가 오르는 게 말이네? 말이 된다는 거죠. 네. 꼭 수학 증명하듯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코로나 위기 때 그런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못하고 그래서 건축 시장이 다운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대 호황이라고 말씀하셔서 야 이게 거의 비슷한 효과구나. 실제로 제가 저희 동네에 식당이 망하면서 리모델링하고 다시 그 부수고 올리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돈의 건축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사회적인 시스템들이라든지 거기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엮여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허들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경제적으로 그렇게 스탑되거나 할 때 그 허들들이 예상치 않는 변수로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가 이제 한 사이클이 이번에 돌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게를 다시 열 거 아니에요. 이제 마스크 벗고 그러면 쫙 열면은 제가 맨날 가던 홍대 앞에 국시집이 있었거든요. 그 장사 잘 되는 제가 10몇 년 동안 한 번도 모든 홍대 앞에 식당들은 한 1, 2년 있으면 다 바뀌거든요. 거기는 17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뀐 딱 2개 중에 하나였어요. 그 식당이요? 네, 그 국수집이 없어졌더라고요. 이야.
근데 없어졌는데 그 자리에 이제 다른 새로운 가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가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계속 그런 뭐랄까 유기체 같다고 해야 되나요? 네. 건축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한번 제가 좀 보고 싶은 게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 그 참 이렇게 가슴 아프고 뭐 사람이 죽어나는 전쟁 가지고 경제적 효과를 따진다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전쟁으로 인해서 뭐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냥 냉정하게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지금 뭐 마리우폴이 됐던 막 초토화돼 있잖아요. 그 초토화돼 있는 그런 지금 전쟁 현장을 보면 앞으로 이제 푸틴이 뭐 여기서 뭐 30년, 100년 살 건 아니니까 뭐죠. 뭐 조만간에 암 수술한다고. 또, 아 그래요? 예. 암이 걸렸대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봤어요. 조만간에 이제 암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야 혹시 러시아에서 약간 이렇게 테러를 하려고 일부러 의식 있는 의사가 푸틴 암입니다 하면서 그런 건가 뭐 그런 상상도 하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뭐 전쟁은 휴전이 됐든 어떻게 될 거고 휴전이 되면 저는 이제 동독 서독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 결국은 이제 독일 옆에 폴란드가 있었고 러시아 있었고 그런 면에서 공산화가 이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유럽에는 독일이라는 거대한 이제 경제 대국을 딱 만들어주고 이쪽 아시아 쪽에는 남한과 일본을 딱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상을 하고 뭐 우크라이나인들은 이제 러시아랑 이제 철전지 옛날부터도 좀 안 좋긴 했어도 이번에 완전히 이제 철전지 원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수 되는 거죠. 그러면 돈바스 지역을 넘겨주더라도 이제 이쪽은 서방이 이제 재건을 도와주고 할 건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6.25 이후에 재건되는 그런 생각 지금 그 오래된 아파트들 다 이제 미사일 폭격받고 낡았지만 그거 다 새로 싹 허물고 거기다가 이제 재개발 현장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겠죠. 예. 그런 경제적 효과. 그래서 이제 뭐 이 경제학에서는 창조적 파괴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을 보고 봤을 때는 이번에 그렇게 오래 그 비옥한 땅에 그 러시아의 지배를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받고 있다가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완전히 서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국가로 되면 거기가 또 엄청나게 또 재개발되고 그 재개발됐을 때 결국은 누가 가서 할 거냐? 뭐 미국, 독일 뭐 이런 기업들이 가서 하겠죠. 또 돈을 제일 많이 대줬으니까. 그래서 꼭 그게 주식 시장에 악영향으로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교수님이 봤을 때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저기를 이렇게 우크라이나요? 예. 저는 사실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는 바가 너무 없어서 국제 정세라든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고 거기에 만약에 재건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뭐 쿠웨이트 전쟁 끝난 다음에 뭐 많은 재건하러 들어가기도 했고 했는데 쿠웨이트 같은 나라야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니까 그냥 돈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된다고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돈이 많은 데는 아닌데 뭐 차관을 많이 빌려주기는 하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이 테크놀로지가 받쳐줘야지 빠른 성장이 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는 농업 경제잖아요. 농업 경제라는 거는 1년에 한 번 씨 뿌리고 1년 지나야 수확되고 하는 이게 템포가 슬로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뭐 기계 산업이라든지 이러면은 빨리 돌리고 밤새도록 뭘 생산해낼 수 있을 텐데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석유도 펌프질 많이 하면 나오는 거고 이게 자연의 사이클과 같이 움직이는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서는 그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그 교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 제가 기억나거든요. 현대차 시총하고 롯데그룹의 시총, 롯데타워하고 GBC. 저는 소수점까지 똑같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는
그 희한하게 약간 이 상관관계 찾는 거거든요. 네. 패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전혀 우리가 다른 변수 이게 변수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뭐야 얘랑 상관관계가 뭐 0.9 나오네. 그 이런 거 이제 찾는 게임이거든요. 야, 근데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거든요. 예. 아니 뭐 그냥 저도 시간이 그때 많아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개인적인 히스토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물리를 되게 좋아했는데 예. 물리를 좋아했던 이유가 딴 게 아니고 그 공식 얘기할 때 나오는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 공식 있잖아요. 예.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등가로 놓고서 계산하는 거. 예. 그 공식만 알면은 물리 문제 한 절반 이상을 다 풀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학교 2학년 때의 물상이었죠, 우리 때는. 예. 그때 문제는 이거 뭐로 풀지 하면 웬만하면 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넣으면 다 풀려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 각인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물상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냈는데 아무도 못 풀 때 제가 이제 그걸 푼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 한참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그 시작은 파라오랑 만리장성 만든 진시황제를 제가 이제 계속 건축물은 권력 있는 자가 만드는 거다. 그래서 높이 올리면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걸 정량화할 수는 없을까? 네.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계산한 거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계산이 다 끝났는데 검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근데 검산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럼 권력은 곧 주가니까 그래서 한번 총합을 구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해봤는데 딱 맞아서 이제 깜짝 놀란 케이스가 된 거죠. 그 설명을 막 쫙 해주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총 건축 뭐 만리장성이나 파라오나 그 뭐 피라미드나 총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피라미드는 안이 꽉 차 있잖아요, 돌이. 그러니까 꽉 차 있는 경우고 우리가 만드는 롯데타워 같은 것들은 속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사람이 그걸 인력으로 다 밀어서 올리는 거고 여기는 뭐 크레인으로 올리기도 하고 화석 에너지를 써서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변수까지 따지면 사실은 비교 불가능한 요소들이죠. 근데 그 모든 우리가 보는 과학에서 뭐 촉근 이론이든 뭐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주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책에 나온 게 어떻게 하면은 이 복잡한 수학을 단순화시키느냐가 또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단순화시켜 가지고 그것들을 공식화시키는 게 그 수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론 물리학자들이 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비교 불가능한 거지만은 단순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한 게 부피로만 계산하자. 그리고 밀도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자라는 가정을 하고서 시작을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는 건물을 지을 때 다 똑같이 돌로 지었고 속이 꽉 찬 건물을 지었고 요즘 시대는 건물을 지으면 다 속이 텅 빈 걸로 짓고 크레인을 이용해서 짓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상대 비교를 할 때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진행을 한 거죠.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사오 그걸 갖다가 정말 한번 다 계산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요 진짜 삼성 서초 사옥을 최근에 뭐 좀 매각하긴 했지만 제가 오늘 이제 삼성전자 이제 강의를 갔다 왔었거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었는데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반도체 라인 공장이 있는 뭐 그런 평택 공장이라든지 가보면 또 어마어마하겠죠. 하이닉스도 어마어마할 거고요. 현대차 마찬가지고. 그런 거 생각해보니까 야 그게 정말 비례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삼성이나 이런 데들은 예외가 돼요. 왜냐하면은 현대차 GBC 타워도 그 타워를 짓다가 이제 낮은 층수 4-5개로 쪼개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난 거는 그 사람들이 보통 그런 높은 과시하는 것들이잖아요. 과시하는 거를 짓는 사람들은 1등은 과시 안 합니다. 압도적인 1등은 과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압도적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미국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잖아요. 그거는 유럽이 잘 살고 미국이 신흥 국가였을 때 우리가 유럽보다 잘 나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쌍둥이 빌딩이나 시어스 타워를 지을 때는 냉전 시대여서 소련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잘 산다는 걸 보여줘야 됐을 때 지었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1991년도인가 소련이 망했잖아요. 네. 그 이후로는 초고층 건물을 안 지어요, 미국은. 그렇네요. 네. 그 다음부터는 안 지어요. 요번에도 보면 9.11 테러 나가지고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예. 저는 그거 무너지면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보다 더 높은 거 지을 줄 알았거든요. 더 낮게 지었어요. 그렇네요. 옛날 거보다. 그러니까 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낮은 것들을 여러 채를 지었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압도적인 1등은 나를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야. 그래서 초고층 빌딩을 맨 먼저 지은 게 롯데잖아요. 네. 삼성이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넘버 4였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쯤에. 예. 그러니까 넘버 4가 초고층을 지으니까 넘버 2였던 현대차가 발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재벌 3세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는 세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회장 되신 정혜성 회장님인가요? 예. 이제 그분은 이제 거기서 자유로워진 거죠. 내가 굳이 날 그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도곡동 타워팰리스 짓는 자리에 100층짜리 지으려고 했거든요. 예. 오랫동안 진행하다가 서울시의 반대로 그걸 포기하고 타워팰리스로 간 거예요. 어. 근데 포기할 때쯤이 언제였냐면 삼성이 엄청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초타워 지을 때 100층짜리 안 짓잖아요. 중층짜리로 한 3채 정도 예. 짓고 끝나죠. 그래서 사실은 건물이 한 70층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되게 비효율적이 돼요. 예. 그 가운데 엘리베이터만 뒷담 많이 들어가서 네. 그 아래층 속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면적도 거의 안 남거든요. 예. 그래서 70층 넘는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다 순수하게 과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 실리를 추구하게 되면 1등인 사람들은 안 하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이머징에서 선진국으로 막 갈까 네. 말까 한 단계에서 그렇죠. 초고층 건물들이 다 나왔었네요. 네, 두바이도 사우디보다 못하니까 두바이가 초고층을 짓는 거고 네. 타이페이 아시아에서 예. 최초로 타이페이가 100층 넘는 걸 지었잖아요. 중국이 부상을 하니까 거기에 약간 위기의식을 느껴서 우리나라도 63 빌딩 지을 때 남북 관계가 항상 경쟁 구도였을 때 그러네요. 63 빌딩과 유경 호텔 막 서로 짓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별로 의미가 이제 뭐 지어봐야 뭐. 근데 재미난 것도 있어요. 누가 댓글에 그 얘기 썼더라고요. 지금도 고층 건물을 많이 짓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자기는 63 빌딩이 제일 임팩트가 있는 빌딩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63 빌딩이 지어질 때는 63층이라고 하는 거가 지어진 시절은 그 당시 아파트가 12층, 14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5배 정도 되는 걸 지으니까 확 압도적으로 커 보인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가 24층 정도 되잖아요. 네. 새로 지으면 그럼 그거의 5배인 120층 정도는 지어야지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 자,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데타워 정도는 지어야지 이제 63 빌딩 같은 그 감이 딱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주거의 그 층수 예. 그거의 한 5배 정도는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충격의 파가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63 빌딩에서 지금 110층 몇 층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2배로 커졌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롯데타워 정도의 임팩트가 있거나 63 빌딩 같은 임팩트가 있으려면 240층짜리가 지어져야지 그래야지 아마 그런 충격이 올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아니 무역센터라든지 타워팰리스가 63 빌딩보다 높다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에이 설마 63 빌딩이 높지 우리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네. 어릴 때 봤던 그 압도적인 네. 그 상대적인 느낌 거군요. 때문에 네. 그렇네요. 상대적인 느낌. 제가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적에 내가 초등학교 때 놀던 골목길에 가면은 나이 들어서 가보면 네. 너무 좁게 느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예. 건축과 관련된 저희 업계에 네. 어떤 속설 뭐 이런 거 말씀드리면 그 어떤 기업이 4억만 지으면 그게 꽃이다라는 네. 얘기가 있거든요. 네. 롯데타워 지을 때 그 네. 이후로 롯데그룹 뭐 박살났었고요. 과거에 NC소프트가 분당에다가 4억 짓는다 했을 때 그러고 나서도 몇 년 고생을 했었고요. 네. 그 하여튼 뭐 4억 짓다가 최근에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모레퍼시픽 2015년까지 완전한 주식시장의 최고의 주도주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4억 짓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주가가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났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식으로 박살나고 그게 이제 4억이 특히나 의리의리하면 할수록 네 주가가 떨어지는 왜 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고 제가 여쭤보려고요.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바로는 그거는 그 기업도 그렇지만은 국가 경제가 그런 초고층 건물이 하나가 딱 서면은 그때 정점으로 그러니까 두바이도 부르즈 칼리파 세운 다음에 모라토리엄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런 초고층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어질 수 있었던 얘기는 경제가 너무 돈이 넘쳐나는 시기였다. 그러니까 흔해져서 대출도 되게 활황으로 그러니까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래서 거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거고 진행이 딱 되고 나면은 이제 그 거품이 이제 빠질 때가 된 다운턴으로 가서 그런 것이다라고 제가 딴 데서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개인 기업 뭐 그런데 법인 기업한테도 비슷한 그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비슷하겠네요 보니까. NC소프트 그 분당 판교 사옥 지을 때도 얘기가 왈가왈부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때 한 1,500억인가 뭐 얼마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돈 잘 벌 때 네. 사옥 짓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그동안에 나갔던 임대료 안 나가도 네,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괜찮은데 왜 저럴까 했었는데 실제로 교수님 말씀처럼 돈을 잘 벌 때 네. 제가 오너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돈 잘 벌 때 이 네. 돈을 가지고 맨날 그 렌트비 내는 거 아까웠었으니까 네. 우리 사업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걸 너무 무리하게 해서 지으면 네. 당연히 거기 들어간 돈에 대한 부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네. 딴 데 들어가서 더 써야 되는 써야 거를 되는데, 거기다가 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저런 얘기는 들었어요. 설계사무소 중에도 사옥을 짓지 말라고 저한테 선배가 얘기를 해준 이유가 네. 자기가 사옥을 지었더니 회사 내에서 우리 회사가 되게 돈을 잘 버는구나 생각하고 네. 직원들이 자기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되게 불만을 갖고 그러면서 되게 그 회사가 거기까지 가기까지 되게 화기애애하게 잘 가던 조직이 네. 그 사옥을 지으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혜택을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줬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왜 이렇게 없지? 네. 이러면서 조직이 좀 와야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것 때문에라도 왜 사립대 같은 경우에도 뭐 되게 안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이사장님도 있고 예. 뭔가 되게 험벌해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거를 겉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가는 셈이 되는 거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기업의 규모, 상장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어느 정도 규모냐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뭐 그걸 지어서 또 브랜드 가치가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말대로라면 애플 같은 경우도 계속 가라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애플 사옥 엄청나게 잘 지었던데. 아 그렇습니까? 네, 애플이 노먼 포스터라고 하는 예.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를 해서 예.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계획을 다 마치고 예. 그 도나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로 이사를 갔어요. 예. 그래서 한번 봐야겠네요. 그 이제 애플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도 계속 사옥 짓거든요. 네. 그 훌륭한 사옥들을. 근데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사옥을 짓지는 않았지만 리모델링을 하고 좀 공간을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직원들이 좀 회사를 다닐 때 프라이드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 저희는 그래도 설계사무소니까 너무 예. 험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것도 있고 예. 그런 것. 그래서 케이스마다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긴 하겠네요. 네. 사실 아마존도 그렇고 제2의 사옥이나 이런 거 어디다 지을까 하다가 여기저기서 이제 주정부로부터 오퍼 받다가 결국은 뉴욕 근처인가 뉴욕인가 좋은 인력을 그럼요. 땡겨오는 게 네. 가장 중요했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요즘 취직을 할 때 네.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이제 내가 스타벅스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라 네. 똑같은 돈을 주는데 어디 다른 데 가서 커피숍 하는 거라 그 종업원이 느끼는 프라이드가 다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구글이나 이래 보면 되게 이제 혁신적으로 사무실 네. 공간 만들어 놓고 네. 그런 거를 또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직원들이 프라이드를 느끼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장실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오. 사무실도 고칠 때 제일 먼저 돈 들여서 고친 게 화장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불편하고 네. 그게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이 탕비실 이런 데인 것 같아요. 자기 자리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회사마다 책상 사이즈 다 비슷비슷하고. 네. 근데 제 아는 새로 요번에 회사 스타트한 그런 그 친구들 보면은 사무실을 얻을 때 자기 제일 고민이 화장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화장실이 불편해가지고 강북이든 홍대든 뭐 이런 데는 가기가 좀 어렵다. 네. 강남 같은 경우도 웬만한 근생 건물들은 화장실이 다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위워크 같은 데로 가는 이유가 거기가 깨끗한 화장실과 탕비실이 있어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채슬리 투자자문 법인을 세울 때 저희 사무실이 중소기업 중앙회라고요. 여의도에 산업은행 바로 옆에 있는 네. 건물이거든요. 네. 거기를 구했는데 제가 구했을 때의 두 가지 조건이 하나가 화장실이었어요. 예, 딱 보고 화장실이 썰만한가. 네, 그렇죠. 딱 보고 화장실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화장실보다도 이제 중요시했던 게 제가 뭐 코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창문이 이렇게 열려야 돼요. 그렇죠. 예, 통유리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거기는 이제 창문을 이렇게 활짝 열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뭐 건축이든 뭐 부동산 집 얘기하면 네.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풍수지리잖아요. 근데 저는 풍수지리에서 야 풍이 제일 앞에 오는 이유를 알겠다. 네. 제가 그렇게 바람이 통하는 걸 제일 중요시 했으니까요. 네, 네, 네. 제가 살았던 집이나 지금 사무실이나 네. 확실히 바람이 잘 통하는 사무실이나 그게 사람한테도 좋다는 이런 느낌이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을 건데 어떻게 건축가로서 풍수지리를 따지세요? 저는 일단은 현대건축에서는 풍수지리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요. 아 다르게 해석하니까. 네, 그러니까 풍수는 되게 과학적인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당시에 되게 과학적이었던 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수지리를 따지는 이유가 딴 데 있다고 봐요. 우리는 벼농사를 짓잖아요. 벼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1년에 강수량이 1000mm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장마철이 있죠. 그러니까 1350mm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거든요. 그 여름에. 그 얘기는 땅이 되게 장마철에는 진흙바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기초가 약하면은 무거운 건축 재료를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게 돌로 된 벽으로 세우거나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나무를 써야 되고 나무를 쓰다 보니까 나무가 젖으면 안 되고 그래서 배산 임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핵심은 뭐냐면은 제가 볼 때에는 배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어야지 그리고 남향으로 우리가 짓잖아요. 비가 내리면은 빨리 흘러서 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울어진 땅이란 뜻이고 그럼 땅이 남쪽 햇빛을 받으니까 빨리 마르겠죠. 그러면 집안이 금방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일단 우리는 배산임수 중에서 뒤에 산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햇빛을 남쪽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있고 북쪽에서 겨울철에 시베리아에서 바람도 막아줘야 되고 우리나라가 다 땔감이 나무였잖아요. 옛날에. 그 뒷산에 가서 연료를 채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식수도 구해야 되고 근데 뒤에 산이 있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빗물이 내려서 지하수를 통해서 강으로 가거든요. 지상으로도 가지만은 그러니까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오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던 시절에 상수도도 해결되고 하수도도 해결되고 땅도 집안도 단단하게 되는 또 하나 재밌는 게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이 이렇게 흐르면은 강물이 들어오는 데에서 바라보는 입장에 있으면 안 되고 뭐라더라 들어오는 데 있어야 된다고 했나 뭐 하여튼 뭐 굽이치는 데가 있으면은 이 안쪽에 있어야지 바깥쪽 땅을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했더니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농사를 지을 때 사행천이라고 들어보셨죠? 강이 이렇게 처음에 흐르다가 점점 꾸불꾸불 흐르거든요. 그게 점점 구부러져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 사자가 뱀사자입니다. 네, 뱀사자예요. 사행.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얘기는 이 안쪽으로 돼 있는 데는 물이 흐를 때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흙을 떨어뜨리고 여기는 땅을 패인단 말이에요. 그럼 강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안동 하회마을 같이 그 안쪽에 있는 데는 땅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는 내 땅이 늘어나는 거고 이쪽은 땅이 점점 깎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자리를 잡는 게 낫고 그리고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있으면은 또 괜히 찬바람 겨울철에 강바람 맞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맞는 말이고 배산 임수에서 앞에 강이 흐른다는 얘기는 거기가 물류잖아요. 예전에 다 마포 나루에서부터 쌀 실어서 한강으로 오고 하는 그 물류 라인이니까 사실 요즘에 물류는 지하철이라서 지하철 라인이 강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세권이라는 게 배산 임수의 현대적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야, 지하철 라인이 네. 그 물이네요, 물. 네, 물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물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내 집 앞에 강이 있는 거 대신에 내 집 앞에 지하철 라인이 있으면은 그게 현대식 풍수지리에 맞다. 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 되게 웃기는 게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강남 논현동에
영동백화점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나산 뭐 이런 백화점 들어가는데 뭐 다 네. 망했어요 거기에. 망했죠. 근데 풍수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거긴 너무 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위산으로 돼 있는 거에 거의 꼭대기예요. 거기가 네. 진짜 논현동 이쪽 일대에서 제일 높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풍수적으로 물이 부족한 곳이어서 네. 뭐가 해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맞는 말씀이죠. 뭐 이렇게 바위산 꼭대기니까 물이 다 밑으로 빠지는 데니까. 네. 근데 지하철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강남구청역인가요? 네, 강남구청역이 들어오고 네. 거기에 프로젝트가 대박이 났죠. 아. 그래서 그거를 성공하신 분이 아마 이지스 자산운용일 거예요 아마. 아.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 나산백화점이 뭘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부시고 네. 거기 건물이 큰 거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아,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들어올 때 지하철 라인이 개통을 했거든요. 야. 뭐 전혀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풍수지리 말씀하시는 것부터 굉장히 과학적이었네요. 네, 그런 것들은 다 결국에는 경험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뭐 그것도 뻔하잖아요. 수맥 따지는 것도 사실은 보면 너무 과학적이에요. 왜냐면 물이 밑으로 흘러간다, 지하수가 밑으로 흘러간다는 얘기는 집안이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수분이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물이 흘러가고 그러면은 뭐 자기장도 형성될 수 있고 건강에 안 좋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은 해요. 네. 풍수지리 말씀하시니까 배산임수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양평에 조그만 뭐 얼마 되지는 않는 네. 그런 1억 7,500 주고 샀던가 네. 그 조그만 이제 전원주택 같은 걸 샀는데 너무 집이 허접한 집이라서 저희 어머니가 그거 계약금 얼마 줬냐 보통 10% 주니까요 그거 그냥 물리고 그 계약금 날리더라도 그냥 이거 하지 마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집이에요. 근데 안 좋은 집인데 가만히 보니까 산이 남쪽에 있어요. 물이 북쪽에 있고 그러니까 해가 잘 안 들어오니까 확실히 지금 그 나무로 된 집이 뭐 건평 해봐야 뭐 14평인가 밖에 안 되는데 막 곰팡이가 쓰고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안 좋더라고요. 네, 안 좋아요. 사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말씀 안 듣고 계약금 지불하는 바람에 그 사놓은 지 지금 1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게는 집을 짓는다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 나무와 주춧돌과 그 지금 우리가 집 짓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구하는 것만큼 힘들었다고요. 근데 그게 가만히 냅둬도 그런 데다 집을 지으면 곰팡이 쓸어가지고 나무가 썩고 주춧돌이 내려앉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둥뿌리가 썩는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가 기둥뿌리가 썩는 거예요. 왜냐면 그늘이 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다 썩어서 어느 한쪽이 내려앉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다 나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옥들은. 그럼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다 모든 게 다 어그러지거든요.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위치가 햇빛 잘 들고 남향이어야 되고 배산임수여야 되고 바람도 잘 통해서 그게 나무도 빨리 젖은 나무가 빨리 말라야 되고 말 되죠.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그렇게 정말 풍수지리 이렇게 내 단어에다가 배산임수 요 한마디에 내가 어떤 집을 선택해야 되는지 굉장히 그 지혜가 담겨 있듯이 주식시장에도 격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워런 버핏이 만들어낸 격언도 많고요. 뭐가 있나요?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그 모두가 fearful 할 때, 모두가 공포스러워 할 때 그리디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모두가 탐욕스러워 할 때 또 fearful해지라. 이런 말이 보면 저는 굉장히 간단한데 그냥 이거 하나만 지켜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부동산에도 그렇게 다 과학적으로 다 오랜 경험으로 증명이 된 그렇죠. 그런 격언이네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그거는 조선시대 때 나무로 집 지을 때 얘기고 지금 현대 도시 생활에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을 때는 또 다른 변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학군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주변에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지하철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필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다시 태어나셔도 건축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다른 일 하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별로 정확히 재능도 없는 것 같고 다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건축 분야에 있어서 이제 돌을 깨우치신 분 같아가지고 예. 그 깨우치기까지가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한참 걸려요. 한 30년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네, 30년. 저도 최근에 많이 깨우쳤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예. 한 고 40대 중반쯤에 그런 게 좀 깨달음이 오지 않나요? 네, 그 40대 중반 말씀하셨으니까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또 이래 좀 교만하다가 2016년, 17년도에 다른 운용사들 다 안 좋을 때 저희가 되게 잘했거든요. 그게 또 교만하니까 제가 또 이제 축구를 좋아해가지고요. 막 주말에 막 축구하고 주중에도 저녁 때 가서 축구도 하고. 근데 확실히 저는 주식은 요즘 이제 많이 그런 거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아, 내가 공부해도 역시 주식은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겨우 1, 2년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한 근데 2, 30년 해야지. 네. 2, 30년 해보니까 저는 무조건 주식도 공부한 만큼 성과가 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졌고요. 그게 조금만 게을리해도 그렇게 성과가 확 무너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시장은 교만한 자의 무덤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IQ 80이야. 시장은 IQ 2만이야.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IQ 80이야라는 얘기를 하면서 늘 떠올리는 인물이 있어요. 그 포레스트 검프 영화 있잖아요. 거기 검프가 IQ 80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IQ 80인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었을까? 영화긴 하지만. 근데 원칙주의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원칙을 가진 사람은 머리가 좋건 안 좋건 그 좋은 원칙이 결국은 좋은 인생을 만들고 좋은 결과를 만든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제 인생 영화에 뭐 한 3편 얘기하면 저는 첫 번째로 무조건 포레스트 검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주식을 하는데 되게 이렇게 IQ가 높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좀 제발 좋은 원칙, 그 원칙을 이제 지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원칙 중에 하나가 아까 뭐 배사님수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 주식 시장에도 그런 얘기들이 꽤 많아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좋은 원칙을 제 주변에 많은 스승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 주식은 불과 같은 성질이라서 땅에 묻어라. 이것도 제 아는 형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동산과 관련된 또 집안채는 중립 포지션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매수 포지션이냐 매도 포지션이나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롱 포지션이냐 숏 포지션이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집을 한 채를 제가 첫 집을 살 때 아니 벌써 집값이 따블이 됐는데 2004년이었거든요.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딱 물어봤더니 그 형님이 외환 딜러 출신이었어요. 막 이래 고민을 하더니 집 한 채는 네가 사는 동네 집 한 채는 중립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냥 아 그래 뭐 쇼 포지션 공매도 포지션은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쇼 포지션은 갖고 있으면 안 되구나. 일단 사자. 그 하나의 원칙으로 첫 집을 산 거예요. 근데 그때도 주저주저 했으면 지금 이 가격이 2배가 오른 아파트 가격이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냐 아니냐.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그거 아무리 고민이 했으면 뭐합니까, 그죠? 그냥 그 좋은 원칙 하나, 집 한 채는 중립이다. 그런 거로 제 주변에 많은 스승들이 계셨어요. 교수님이 스승이거나 아니면 나는 이 책에서 내 인생에 큰 영감을 받았다. 그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스승이 되게 많은 게 건축가들이 훌륭한 건축가들이 건물을 남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럼 그 건물을 그냥 쳐다만 보면은 다 뛰어난 어떤 교훈 같은 것들을 다 줘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정말 훌륭한 대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게 다른 책을 읽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보면은 나이대에 따라서 깨닫는 게 달라져요. 얘가 30대에는 이게 좋아 보였는데 그 같은 건물에서 그게 실물을 막 하고 40대 중반이 되니까 이런 안 보이던 게 보이고 50대 되면 또 다른 게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의 무슨 비서 마냥 그 무협지의 그거 마냥 그냥 그거를 시간 되면 이렇게 한번 보면은 혹은 생각만 하더라도 배우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관찰하는 거죠. 그런 그 대가들의 건축물에서 네. 많이 배우실 수 네, 있네요. 그거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러고 보니까 좀 부럽네요. 저희는 대가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중에 그나마 책을 남겨주신 분이 네, 피터 린치 정도. 네. 어떻게 주식을 하는 거다. 아. 책을 한 2권 남겨주시고, 네. 아까 앙드레 포스톨라니 같은 분이 이제 책을 좀 남기시고, 그런데 워런 버핏은 실제로 자기 책 한 권도 안 썼어요. 원래 진짜 대가는 자기 책 안 씁니다. 그렇죠. 그럼 네. 예수님이 책 씁니까? 제자가 그러니까요. 쓰는 거지. 제자가 쓰는 거네요. 네. 그렇네요. 근데 건축물은 그 정말 그 남기신 흔적이 있으니까. 네. 결국에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도 보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물을 딱 보면은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은 나보다 5, 60년 혹은 100년 앞서서 고민을 해서 그걸 남기고 가신 거잖아요. 네.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인데 제가 거길 가서 보면은 나도 그분이 100년 전에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설계를 하는 사람이니까 공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무슨 고민을 해서 이렇게 했겠구나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네. 왜 도서관에서 칸막이를 왜 사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으로 했는지 뭐 여기서 왜 이 사람이 난간을 이렇게 벽에다 안 받고 왜 이렇게 한번 꺾어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교수님이나 이런 데서 안 가르쳐 주더라도 혼자 그런 걸 발견할 때 좀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진짜 나만 아는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거죠. 네. 그런 레슨들이.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 건축가라는 직업이 네.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네. 저희 아들이 지금 수학대학원 가 있는데 네. 건축을 한번 해보라고 뭐 건축가 좋죠. 네. 네. 얘기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방금 들었고, 그리고 저랑 같이 조기 축구를 되게 오래 한 팀이 네. 서초구 건축가 팀이에요. 그래요? 아마 이 영상을 그분 중에 아마 틀림없이 보실 것 같은데 네. 그 서초구 건축사 팀하고도 꽤 오랫동안 네. 같이 공차했었거든요. 그분들이 되게 위대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안도 다다오라는 네. 일본 건축가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 인터뷰를 쭉 읽어보니까 네. 완전 흑수저시더라고요. 네. 완전. 네. 그리고 제대로 된 건축과 관련된 뭐 수업을 들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저렇게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셨잖아요. 네. 물론 주식도 저도 보면 주식도 혼자 이렇게 정말 우리가 독고다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뭐 독고다이로 해가지고 그렇게 성공한 주식의 천재들이 있어요. 제 네. 주변에도. 그 건축도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 나라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나라에 따라. 네. 우리나라에선 좀 어렵고요. 일본은 네. 가능하죠. 그게 전쟁이 없어서 건축물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영감을 얻을 아니요. 그런 기회가 많았던 건가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안도다다오는 천재는 맞아요. 아, 이거는 그래요? 정말 천재신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분이 아무리 뛰어난 천재여도 그거를 받쳐주는 사회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일본은 그 사회가 두 가지로 해결이 됐어요. 네. 첫 번째는 일본은 시공회사가 일단 되게 탄탄하게 받쳐줘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계획 도면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충 도면을 그리고서 시공회사한테 맡기면은 네. 제대로 안 지어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되게 꼼꼼하게 가르치고 막 해야지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에요. 물론 훌륭한 시공사들이 조금씩 늘기는 했지만 그 노하우가 오래된 축적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일본은 지진이 많아서인지 그 옛날부터 건축가와 그걸 짓는 목수나 이런 데에 대한 사회적 리스펙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건축가들도 칼을 차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정도의 권위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 잘못 지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쌓여진 시공회사들이 100년 넘는 시공회사 너무 많고요. 그래서 건축가가 설계를 이렇게 하면은 시공회사가 거의 완벽하게 시공을 해주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일단 사회 산업 생태계가 있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집을 지으면 3,0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은 건축가 2~3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다 똑같이 지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고층 아파트 건물을 짓기가 어렵죠. 지진이 많으니까. 네. 콘크리트 고층 건물은 내진 설계도 해야 되고 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낮게 지어요. 예. 그러니까 한 2층짜리로 지진이 나서 흔들려도 다시 나무로 지으면 이렇게 삐그덕거리다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무로 지은 단독주택에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3,000세대가 아파트로 지어지는 것과 3,000세대가 단독주택으로 지어지는 경우는 야.
이게 여기는 경험치가. 건축가가 3명만 필요한데 여기는 300명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네요. 그리고 3,000 종류의 다양한 건축주들과 협업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되게 독특한 개성을 가진 건축가들도 살아남을 수 있고 젊은 사람들도 창업할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건축가에게는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 일본인 거예요. 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서포트가 되는 나라인데다가 건축주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내가 젊어서 창업하기도 쉬운데 거기다가 젊어서 창업했는데 경험이 없어도 시공회사가 잘 받쳐주고 그러니까 일본의 건축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훌륭할 수밖에 없는 산업 생태계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 성수대교 붕괴됐을 때 네. 한강철교 일제시대 때 한강철교랑 비교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아니, 100년 전에 지었던 네. 저 다리는 아직 튼튼한데 네. 성수대교 그때 네. 동아건설에서 지어가지고 뭐 중간에 빼먹고 예. 그러니까 그게 건축물이 하나가 완성이 되려면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 행정 시스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물들이 훌륭하게 지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네. 일단은 그 공공건축물들을 다 공모전으로 뽑히는데 공모전에 뽑는 심사위원이 별로 훌륭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상한 안들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건축가가 공모전에 일단 안 내요. 내봤자 떨어지니까. 근데 선후 신조로 이제 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지어지기가 어려워요. 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막 가격 입찰로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로또 당첨돼서 프로젝트를 딴 다음에 자기가 안 짓고 이걸 재하청을 주고 자기는 또 로또 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적은 돈으로 그것도 재하청 2단계 정도 내려가면은 실제 가격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짓고 싶은 생각도 없고 거기다 또 감리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설계자가. 아, 설계자가 감리를 못하게 돼 있다고요? 내가 설계 의도가 이래서 이대로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설계한 사람이 감리하면은 이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제3자가 와서 딴 사람이 감시해서 감리를 해야 된다. 그럼 이 감리자는 무너지지만 않을 정도로 짓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럼 뭐 재료 선정이다, 뭐 색상 선정 이런 것들은 그냥 그 행정직 공무원이 자기가 알아서 발주해서 해요. 그러니까 원래 설계자의 의도대로 지어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좀 충격이네요. 드라마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되게 유명한 작가분들은 그 캐스팅부터 실제로 이래 촬영 현장에서 막 다 정말 감리하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연출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해. 막 이런 식으로. 그걸 못 해요. 그걸 작가가 실컷 다 써놨는데 옆에서 물론 이제 PD가 있긴 하지만 야, 그걸 작가가 의도한 대로 연출이 안 됐을 때 그걸 뭘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참 황당하죠.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축 시스템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형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시공자나 아니면 건축가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도태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오히려 대충 하고서 그냥 하려는 사람들만 살아남은. 그러니까 되게 국민들은 질 나쁜 공공 건축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이번에 막 이렇게 HDC 산업개발의 그런 것들도 사고로 이어지는 거네요. 그런 걸로 이어지고 뭐 하여튼 뭐 복잡한 일들이 많죠. 개선돼야 될 시스템들이 많죠. 그렇네요. 사실 성수대교 사고가 있었던 게 제 기억으로 1994년인가 95년 94년이었습니다. 94년이죠. 예. 저는 이번에 그 뭐 광주 사건이나 뭐 이렇게 건축물 무너지는 거 보고 아니 도대체 지금 7년, 8년 지났는데 아니 비슷한 저런 사고는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사고잖아요. 얼마 전에 어디 중국에서 안에 그 콘크리트 기둥 안에 막 이렇게 무슨 드럼통 같은 거 대신 넣어놓고 콘크리트 적게 쓰려고. 그게 어떻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우리의 하나의 성장통이 돼서 정말 일본과 같은 정도의 그런 시공 능력과 교수님처럼 이렇게 많은 이 우리나라에도 괜찮은 건축가들이 많이 탄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많습니다 지금. 제가 교수님한테 드리려고 제 책 좀 민망한 책입니다. 제 얼굴 다음부터는 얼굴 안 하고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 책 꺼낼 때마다 좀 민망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건축 강국, 금융 강국의 꿈을 함께합니다라고. 아, 네, 멋지네요. 예, 네. 정말 우리나라가 뭐 웬만한 분야에서 다 지금 1등이 되고 있으니까요. 예, 저는 유 교수님의 첫 그런 강의 영상을 쭉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이제 네. 건축 강국이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보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이 좀 많이 또 낙후된 부분도 네. 있고 한데 네. 하여튼 뭐 저랑 저희 여의도에 그런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금융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네. 교수님도 우리 건축 강국의 꿈을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멋있네요. 1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너무 아니 그리고 요즘 네. 제가 최근에 또 토요일 날 축구를 많이 해가지고 아,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얼굴이 폭삭 늙었어요. 아, 이 말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동학개미의 스승. 많은 분들이 되게 진짜 많이 유튜브도 많이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근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데 진짜 우리나라가 저도 보면은 되게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아, 이게 건축을 잘 알면은 훨씬 더 같은 돈 쓰고던도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금융 전문가가 보시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 지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안타까운 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안타까운 부분들이 최근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뭐 존리 대표님이나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지금은 이 금융에 대한 뭐 문맹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춰져 가지고요. 저는 금융 지식이 전 세계 이제 거의 최강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예, 금융 지식 수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기업은 기업대로 예, 우리가 기업에 투자하는데 기업가 마인드가 또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우리 투자자를 파트너로 생각하나 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더 우리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예, 우리 기업가분들한테 최근에 이제 워런 버핏의 주주총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제 주총장이 되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90세, 뭐 92세 옆에 찰리 먼거 98세인데 그분들이 우리도 노령화사에 되는데 아니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투자 제일 잘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워런 버핏의 그 버커셔 해스웨이의 주식을 뭐 한 주, 10주 들고 또 이번에 그 오마항까지 가서 그 주총장이 참석해가지고 그 워런 버핏을 또 그 경영자잖아요. 그 내가 투자한 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그 엄청난 리스펙트 보여주고 또 그분은 또 앞으로 지금 이 시장에 내가 어떤 식으로 또 운영할 건지 투자자가 금리 어떻게 됩니까? 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현자의 답을 또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총장에서도 이제 하나 둘씩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금융시장을 아주 밝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그만 제가 1조가 되고 우리 연합인포맥스가 그래서 이렇게 각 개의 고수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금융은 또 어떻게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되고 그게 이제 배우고 벤치마킹 하는 거죠. 정말 건축 강국, 금융 강국이 되는 그런 하나의 또 좋은 계기가 오늘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아, 네. 좋은 말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뵙고 싶었는데 즐거운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